안녕하세요. 유대인을 배워서 부자가 되고픈 MC 김현영입니다. 세계인이 유대 문화를 공부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요. 1등은 역시 유대인의 돈 버는 능력 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유대인 중에서 돈 벌기의 끝판왕, 로스차일드 가문에 관한 문의가 참 많았는데요. 마침내 그 집안의 숟가락 개수까지 탈탈 털어보는 시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만큼은 파파라치급으로 로스차일드를 파헤쳐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희 방송을 초창기에 보셨거나 유대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로스차일드를 아시겠지만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 뭔 차일드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이분들이 인류 역사상 최고 부자라던데 정말로 맞나요, 교수님?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최고의 기업들 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우리가 지금 뭐 연방준비은행 제도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이 이제 우리나라 통화 정책을 하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 FOMC라고 부르는데 네. 이것이 로스차일드가 주축이 돼서 만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한국은행의 중앙은행은 정부가 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에 있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FOMC는 민간은행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 이것은 이제 로스차일드가 중심이 되어서 만든 민간이 만든 데고 우리가 좋아하는 와인, 금, 다이아몬드, 귀금속, 보험, 금융 모든 것이 로스차일드가 다 뻗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금융을 지배하고 있고 경제도 지금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 게 바로 로스차일드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배가 너무 아픈데요. 부러워갖고. 근데요. 저희가 왜 로스차일드를 알아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두 분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로스차일드를 알아야 되는 건 네. 사실은 세계 금융을 로스차일드 전과 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스차일드 이전까지만 해도 그때는 뭐 금융업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그 대부업 수준의 게 그나마 해도 한 나라에 이렇게 국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업이 발달한 나라, 발달하지 않은 나라. 그다음에 대부업이 발달한 나라 중에서도 유대인이 상업을 주도했던 네덜란드 같은 나라 최초로 중상주의의 꽃을 피워서 거기서 이제 자본주의 씨앗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주식회사, 주식거래소, 그다음에 중앙은행의 모태, 즉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조달 시장이나 그 대출 시장의 그 중요한 기법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 발명해낸 거예요. 그랬다가 이게 크로멜의 항해조례와 명예혁명을 통해서 네덜란드의 무역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이 그대로 영국으로 이전해 옵니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됐을 때 그때 태어나서 영국의 금융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인물이 로스차일드예요. 원래 로스차일드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게토에서 출발을 했는데 아들이 5명 있었어요. 5명을 세계의 중요한 도시에다 파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큰아들은 프랑크푸르트 본가에 남겨두고 나중에 통일 독일의 초대 재무장관이 돼요. 셋째 아들은 옷감을 수입하는 직물 무역상으로 파견했다가 그 내선이 금융인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5 아들들을 파리, 비엔나, 나폴리, 프랑크푸르트, 런던에 둬가지고 처음으로 나라 단위가 아닌 전 유럽을 상대로 하는 다국적 금융그룹을 이룬 게 로스차일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융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그 18세기 이후 인류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로스차일드 문화라고 하던데. 단결력이 있어가지고 네. 그들은 뭐를 하든지 간에 5 형제가 다 같이 결정에 참여하고 나중에 돈을 벌으면 그 한 역할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를 하고 비록 몸은 다른 나라에 있었지만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그게 오늘날 세계 금융을 주도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요즘처럼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로스차일드 가문의 지혜가 보탬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 로스차일드 이야기, 재산의 축적. 지금부터 로스차일드 가문을 둘러싼 대표적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게 세계 최고 수준의 갑부라면 당연히 재산 규모가 어마할 건데 공개된 거 아닌가요? 공개되어 있는 세계 1위는 지금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창업주고 네. 재산이 지금 400조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네. 이제 로스차일드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그 재산 추정액이 네. 약 한 8경 원이 전 세계 시가총액인데 5경 원 정도를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재산의 시가총액이 네. 8경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 예산이 옛날에 600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600조, 그다음에 6천조, 6경 원. 그러니까 100배 정도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거요 말씀을 들을수록 이 집안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거 돈 버는 귀신이야? 뭐 이런 의문이 마구 드는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 보겠습니다. 저도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솔직히 진짜 부자들 주변에 보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대대손손 아주 부자였더라고요. 로스차일드도 원래 부자였죠, 교수님? 원래 엄청난 부자. 원래 부자 아니죠. 아니에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프랑크푸르트 게토에서 출발했는데 게토 안에서 고물상을 하는 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머리가 아주 명석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머리가 명석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아들을 학자를 만드는 게 가장 큰 꿈이야. 유대인 사회에서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나 고위 직급에 올라가는 사람이 부러움을 받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한 학자를 가장 으뜸으로 칩니다. 그래서 마이어 로스차일드도 10살 때 부모님들이 랍비 학교에 입학을 시켜요. 그래서 한 13살까지 한 3년 동안 랍비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모님들이 역병에 걸려가지고 두 분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오펜하이머 은행에 입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사원 생활부터 시작해서 성년이 될 때까지 거기서 근무를 한 다음에 성년이 되고서 거기서 이제 파트너급으로 승진까지 했는데도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와 자기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 그 고물상을 다시 맡아가지고 이제 게토에서부터 장사를 시작한 게 로스차일드 가문의 이제 시작입니다. 에이, 교수님, 아니 고물을 팔아서 자수성가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로스차일드 너무 심각한 부자잖아요. 아니 도대체 고물을 어떻게 팔았어요? 어떻게 다 금 아니야 고물이? 다이아몬드나? 그러니까 네, 그 네. 로스차일드가 그 뛰어난 인물인데 네. 우선 당시 부자들은 네. 유럽 사회에 옛날 동전 같은 거를 수집하는 게 귀족들의 취미야. 이제 고물장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러한 옛날 동전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은행업을 하면서 로스차일드는 그거를 가려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에 그 불황아들, 즉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이렇게 그런 옛날 동전이나 이런 네. 골동품을 이렇게 갖고 와서 파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그 귀한 동전 같은 것들을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사서 귀족들한테는 다른 가격보다 더 싸게 파는 거야. 그러한 마케팅 기법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동전을 갖고서 귀족들을 찾아다니면서 파는데 당시에 이제 특급 마차로 이렇게 특별히 우성해주는 운송 시스템이 막 발전했을 때야. 그래서 본인이 카다로코를 만들어서 동전 설명을 이쁘게 한 다음에 편지지에다가 자기소개와 그 동전 소개를 하면서 그 편지지에다가 향수를 뿌립니다. 그래서 귀족들한테 반송을 해. 그럼 귀족들이 카다로그하고 편지가 와서 열어보면
좋은 향내가 나거든. 예. 그러니까는 호감이 생기고 그다음에 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귀족들하고 관계를 맺고 귀족들한테 그러한 옛날 동전을 싸게 공급하면서 그때 결국 누구하고 연이 맺어졌냐면 헤센카젤 공국의 군주의 아들인 빌레름 공작하고 연이 맺어집니다. 근데 헤센카젤 공국이라는 건 당시에 그 용병 장사를 하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래서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럽 제일의 부자야. 그 유럽 제일의 부자하고 그런 관계가 연결이 되면서 궁정 상인으로 발탁이 돼요. 그게 로스차일드 가문의 시작이에요. 물론 로스차일드만큼은 아니어도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난을 딛고 부자가 된 분들 정말 많잖아요. 고 정주영 회장님서부터 최근에는 김봉진 씨 같은 젊은 창업자까지 있는데 이 밖에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김봉진 회장은 이제 배달의 민족, 여러분 잘 아시는 배달의 민족의 창업자고 야놀자의 이수진 대표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컸고 여관 청소부터 시작한 것이 바로 야놀자. 지금 시가총액이 한 11조 원 정도 예상되거든요. 아마 이제 내년 정도에 미국에 상장할 계획이 있는 것이 바로 야놀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볼 텐데요. 그렇죠. 이게 제일 알고 싶습니다. 앞에서 마이어가 은행과 고물상 경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들려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세계적인 부호가 됐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분명 로스차일드의 재산이 팍팍 늘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홍 교수님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마이어가 이제 궁정상인이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궁정상인이 되고 나서는 빌레름의 대출을 관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빌레름이 당시 용병 장사를 하면서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귀족이나 왕족들한테 이제 돈놀이를 한 거예요. 근데 당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돈놀이를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 교리에서는 이자라는 걸 인정을 안 해. 즉 시간은 하나님께 속하는 건데 시간에 비례해서 이자를 받는 거는 온당치 못한 짓이라고 기독교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업 자체를 부정을 해. 그러니까 대부업을 하면 이자를 많이 받건 적게 받건 그건 고리대금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교리가 좀 틀려. 유대교는 대부업을 인정을 해요. 단 동족한테는 이자를 못 받아. 하지만 이방인한테는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내놓고 대부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빌레름의 대부업을 그 중간 심부름을 로스차일드와 그 자식들 5명이 앞서서 나가서 해줬고 또 하나는 마이어 로스차일드가 라삐 학교를 3년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모든 정보는 라삐한테 모이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하고 싸우다가 나라를 잃고 세계 방방곡곡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라삐 중심의 유대교에서는 종교적인 의문점이 생기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라삐 간에 항상 편지를 서로 교환하는 이런 전통이 있었어요. 거기에다 나중에는 종교적인 의문점만 서로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지역 정보, 환거래 시세 모든 정보를 거기다 빼곡히 써가지고 랍비들끼리 그걸 서로 교환해 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정은 랍비가 다 알아. 그래서 랍비가 그 정보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옛날서부터 각 지역의 환시세를 다 알기 때문에 환전상 같은 걸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마이어 로스차일드는 주변 친구들이 다 랍비야. 자기 그 랍비 학교 같이 다녔던.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들어와서 이 사람이 세계의 흐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전을 하는데 맨체스터가 직물의 생산지이고 맨체스터에 아들을 직접 보내서 직습을 하게 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해서 셋째 네이션을
그 맨체스터에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근데 그 자체로 봐서도 이미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세계가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삼남 네이션이 가가지고 이제 직무를 이렇게 수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단순 수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생지를 사고 이거를 염색을 맡긴 다음에 원하는 스타일로 봉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은 더 이익이 많이 남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조업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이유는 많이 남겼는데 이게 나중에 가니까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네. 게다가 자기가 막판에 돈이 궁해서 금융가한테 한 석 달치 돈을 꿔가지고 그 선적하는 그 과정에 마무리를 해서 보냈는데 자기가 1년 이상 고생해서 번 돈하고 금융가가 석 달 단지 이렇게 돈을 준 거하고 보니까는 버는 게 비슷해. 비슷해.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돈을 벌려면 내가 제조업을 하는 게 아니라 금융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맨체스터에 있다가 런던으로 내려와서 이제 금융업을 시작한 게 이 로스차일드 가문의 금융업의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큰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구나. 이 전쟁이나 또 이렇게 사회적인 위기를 기회로 또 만든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때 막 부자가 되거나. 오늘날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인의 가장 큰 장점이 신속성, 네. 빠른 이런 빠른. 겁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진단기를 만들었어요. 진단기. 예, 그러니까 코로나라든지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면서 어떠한 뉴스가 나온다. 그러니까 뉴스와 나의 실생활과 어떤 게 연관이 있느냐. 그러면 그 관련된 산업과 피해를 입는 산업, 네. 그다음에 반대로 어떤 산업이 더 융성할 것이냐. 그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굉장히 확진이 되니까 인터넷의 시대가 왔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쇼핑 산업 시가 그 금액이 600조 원 정도 되는데요. 40%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어요. 전부 다 외출과 밭에 못 나가니까 예, 공장에 그래야죠. 출근도 못하고 예. 출근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전부 스마트폰으로 주문했는데 온라인 쇼핑의 80%가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졌고 전체 산업의 40%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쿠팡, 맞아.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배민. 거고 또 금융 관련은 카카오페이, 페이. 토스, 카카오뱅크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인터넷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우리 시대, 현 세대에서도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의 계열사 시가총액 150조거든요. 네. 또 내년에 2개가 또 상당히 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마 국내 3위의 재벌이 될 것이다. 카카오 계열사죠, 전부 다. 그러니까 네. 김범수 회장은 본인이 창업한 지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년 만에 이 카카오라고 하는 이 거대 기업을 만들어서 200조짜리 그룹을 만들었죠. 그것이 바로 인터넷의 힘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하고 내 기업에 활용을 할 것이냐. 그렇게 한번 연구한다면 우리가 다 재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재산 형성 방법을 얘기를 딱 듣다 보면 그 고리대금업자잖아요. 고리대금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고리대금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자를 많이 받아서 고리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었는데 이자를 받으면 그게 많든 적든 그걸 다 고리대금업이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대부업은 이제 불법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로스차일드가 돈을 번 거는 사실은 이런 대부업으로 돈을 번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로스차일드는 어음 교환으로 벌었어. 그게 어떤 얘기냐면 어음 교환을 남들보다 싸게 많이 하면은 큰 돈이 되겠구나 해서 다섯 아들을 그 주요 도시에 파견한 게 그 당시는 은행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어음 교환서를 내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보다 당주하면서 훨씬 싸게 어음 교환을 해준다. 다른 데서 예를 들어서 뭐 5% 받을 거면 자기네는 2%만 받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그 어음을 교환해 달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은행으로 자리 잡혀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걸 통해서 나중에는 채권 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제사에서는. 이 채권 시장이 활성화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채권 시장이 활성화돼서 그 유통되는 돈의 양이 많아지면 이자가 굉장히 싸져요. 이자가 싸지면은 투자가 늘어나. 그래서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게 발전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차일드가 가장 크게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채권 시장을 전 유럽으로 확대해서 이거를 활성화시킨 거야. 이러한 다국적 금융을 만들므로써 영국의 산업혁명이 세계 각국으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세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거죠. 이렇게 오늘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탄생과 숨은 비밀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전쟁과 혁명을 거치다 보면 아무리 돈이 많은 부호라 할지라도 역사의 뒤안길에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은요, 달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또 특별한 무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로스차일드 가문의 남은 이야기 마저 공개가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유대인을 알면 세상이 보인다. 유대인 경제사!